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LTV, DSR 동시에 완화시켜 주겠다고 새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LTV 완화를 지시를 해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숨통을 틔워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 80%까지 LTV를 완화해 주겠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한해서 우선 시행한 뒤에 확대하겠다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출을 풀어준다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죠. 돈을 못 빌리게 해서 거래가 안 되니까 대출 완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은행문이 열렸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도 대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이 끝이 났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얼마가 오를지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빌렸던 돈도 갚고 있는 현실이죠. 그동안 대출을 완화했던 이유 바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은 끝났다는 시장에 군불대기로 했던 게 빚내서 집사라죠. 초저금리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였어요. 또 여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이 전세금마저도 빚을 낼 수 있게 전세 대출을 마구마구 해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고 그게 불이 붙으면서 사람들은 집 사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죠. 시장은 과열이 됐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빚을 졌어요. 건설사 같은 경우 최대 이익을 얻었죠. 망해가던 건설사도 주택사업 호조에 돈 많이 벌어서 막 배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수십 채를 매집했던 사람들 올라가는 집값에 한두 개씩 팔면서 현금을 챙겼어요. 은행은 여기에 대출해주고 이자놀이 하면서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중개업자들, 분양업자들, 관련 업종들 호황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 그 돈 어디서 나왔죠? 바로 가게가 빚을 져서 그 돈을 메꿔줬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하던 시기에 1000조의 가계부채도 많다고 했었는데 이제 1900조가 됐어요. 가계부채의 양은 급증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또 그 오른 값에 더 많은 빚을 땡겨서 누군가가 또 집을 사줬죠. 빚으로 자산 버블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실물 경제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면서 자산 버블이 생기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가 됐죠. 금융 불균형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이거 간단한 거죠. 벌어들이는 거 대비해서 빚지면 상관없는데 벌어들일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빚을 진 상태, 그게 바로 금융 불균형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가 심각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민간 부채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버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신용갭이 5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년 하반기부터 영끌 B2가 성행하는 시기, 이 1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갭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신용갭 10%가 넘어가면 경보인데 지금 18.4를 기록하고 있죠. 오일 쇼크 때가 14.5, IMF 때가 13.2, 금융위기 때가 13.2인데 지금 그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그렇게 벌어진 갭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IMF 때는 가계는 빚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은 아예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공짜 점심은 없는 거죠. 누군가는 그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900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거 전월세, 자영업자 대출은 빠져 있는 거죠. 이것까지 합치면 3000조가 훌쩍 넘어가는 가계빚을 지고 있어요.
민간 부채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주담대 자영업자 대출까지 부채 비율이 급상승을 했고 영끌족이 가세하면서 주담대도 늘어났고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 있다고 BIS가 경고를 했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외국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우리나라 같이 젊은 층이 빚 많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또 소득 대비해서 부채도 높은 수준입니다. DSR이 높은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빚내서 집 산 결과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했어요. 가계빚이 실소득보다 2배 가까이 많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73%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늘어나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 200%를 넘어선 상황인데 미국과 비교해 보면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오른 이유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많은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이미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계속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게 다 뻥인 거죠. 소득은 찔끔 늘고 빚만 많이 진 결과예요. 영끌에서 서울에서 집 산 사람들 월 소득의 절반을 은행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상환 부담이 역대 최초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같은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금리 인상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죠.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해서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쓸 돈은 없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죠. 중간재 수입해서 좋은 물건 만들어 파는 이런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많이 팔았는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11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고 가스, 석탄 가격도 치솟아 올랐어요. 여기에 곡물값도 오르고 있죠. 에그플레이션,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농산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라면값, 빵값 뭐 이런 거 다 올라간다는 뜻이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에 그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의 긴축은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완과 블랙 스완이 만난 심각한 상황이죠. 미 연준이 5월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 번 빅스텝이 아니라 연내 여러 번 빅스텝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 체력이 되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은 긴축의 시계를 엄청 빨리 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엄청나게 솟아오를 수밖에 없죠. 연내 7, 8% 간다고 6%대 고정금리도 감사할 수 있으니 지금 고정금리 받으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진 지 오래죠.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돈값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털깎기 대상이 된 양과 같은 현실이죠. 양털깎기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부양 조치를 막 해서 대중들의 투기 조장을 방조하는 게 양털을 키우는 과정이죠. 버블을 만듭니다. 버블이 최고조에 달하면 양털깎기 준비를 마치죠. 그리고 버블을 터뜨리게 됩니다. 대출을 조이고 금리 인상을 해서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은 버티겠지만 못 버티는 나라들은 털이 깎이는 거죠. 미국은 체력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긴축을 시행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라는 심각한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버티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 위협, 자산 거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래서 긴축으로 가고 있고 그것도 빅스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양털깎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리 안 오를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한은 총재로 지명되신 분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당연하다고 얘기했더니 이거 비둘기파적인 조치라고, 그래서 금리 무리하게 안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 보면 금리 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금리뿐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 거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경제 전체의 펀더멘탈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역전돼도 무리하게 안 올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 다시 설명하면 미국에서 7% 이자 주고 우리나라에서 5% 이자 줘도 원화가 강세면 굳이 빼가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돈값이 떨어지면 더 낮은 금리를 주더라도 오히려 유출될 수 있는 구조죠. 환율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곡해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지명되신 분 정말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경제 수장들도 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떠나가신 분 그레이트 리셋을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가 그레이트 리셋을 얘기할 정도로 금융권의 위기의식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퍼펙트 스톰을 경고를 했고 코앞에 회색 코뿔소가 왔다고 빚 좀 그만 내라고 얘기를 했죠. 무리한 비토하는 거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3대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이 지금 지명자 얘기를 했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 속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단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죠. 중국 봉쇄되고 이렇게 돼서 성장률 전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됐어요. 보고서 1월에 작성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 한국에 오게 됐다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내면 영웅이겠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 제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답변을 했죠. 이분의 어조를 보면 연착륙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추가적인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코로나 완전히 봉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았는데 지금 상하이에서 확진자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상하이가 멈춰 섰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 못하게 될 거죠.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쉽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기름 100만 배럴씩 매일 풀고 있지만 이걸로 버텨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인플레가 심각하고 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빅스텝을 할 거고, 또 여기에 양적 긴축까지 같이 시행을 하면서 빠르게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걸을 예정입니다. 긴축의 시간이 왔는데 이게 지금의 현실인데, 이번에 대통령 되실 분은 대출 완화해주고 DSR 풀어주겠다 얘기합니다. 정말 도리도리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문턱을 낮추는데 IMF는 LTV, DSR 더 강화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고,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아는 경제 관료들은 다 지금 이게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 돈을 안 빌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 급감하고 있고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빌린 돈이라도 갚자고 하면서 오히려 빚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면 지금껏 비단진 사람마저 또 빚내라고 하는 거 재고할 필요가 있겠죠. DSR 5억까지 푼다고 실수요자는 어떻게든 돈을 갚을 거라고, 그래서 대출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4억 8천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4억 8천의 빚을 지면 지금 4%대 대출을 받으면 30년간 230만 원씩 갚아야 하고, 이거 지금 상황의 얘기고 연말에 7, 8% 예상되는 금리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30년간 갚아야 합니다. 연봉 6천만 원이면 실수령액 430만 원,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 680만 원인데 이 사람들 30년 동안 받는 돈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거 해줘야 할까요? 해준다고 또 사람들이 덥석덥석 빌릴 수 있을까요? 정말 기억해야 할 거, 돈을 안 빌려줘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영끌 비투 너무 빌려줘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불인이 주린이들한테 돈 마구마구 빌려줘서 빚내서 너도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이걸 부추긴 결과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금리를 안 올린다? 말이 안 돼요. 경제 상황 생각하면 금리 쉽게 못 올릴 거니까 빌려도 된다? 국채 금리가 3%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장 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3억 빌리면 이자만 2천만 원,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정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